나는 올해 53세다. 흔히들 말하는 이혼녀다. 3년 전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다. 누군가는 그 나이에 왜?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폭력과 배신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아내일 수 없었다. 27년 결혼 생활의 시작은 달콤했다. 은행원이었던 남편은 성실했고 둘이 맞벌이를 하며 꿈꾸던 아파트도 장만했다. 첫째 아들, 둘째 딸을 낳으며 나는 전업주부가 됐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남편은 승진을 거듭했다. 중소기업 과장까지 올랐을 때 우리 부부는 인생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등산도 다니고 주말이면 가족 외식도 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목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내가 50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다. 퇴근이 조금 늦어지고 주말 출근이 잦아졌다. 회사가 어렵다며 구조조정 이야기를 자주 했다. 나는 남편을 믿었다. 중년의 위기라고 생각했다. 점점 술 냄새가 심해졌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말을 걸면 짜증을 냈다. 어느 날은 출장 간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도 발견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잠금 해제된 화면에 떠있는 카톡.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요. 발신자는 미연 대리였다. 스크롤을 내리자 사진이 나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찍은 데이트 사진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2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편이었다. 사진 속 여자는 내 딸보다도 어렸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처음으로 늙어 보였다. 일주일 동안 증거를 모았다. 호텔 영수증, 카드 내역, 주고받은 문자들. 모든 게 명확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내밀었다. 설명해 주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내가 감히 내 휴대폰을 뒤져. 처음 맞는 손찌검이었다. 뺨이 얼얼했지만 마음은 더 아팠다. 그동안의 믿음이, 사랑이, 27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들은 아버지 편을 들었다. 엄마가 너무해. 아빠가 실수 한 번 한 것 가지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딸은 달랐다. 엄마, 이혼해. 이렇게 사는 거 보기 싫어. 가족은 둘로 갈라졌다.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남편은 퇴직금을 빼돌리고 회사도 옮기면서 재산을 숨겼다. 위자료는 터무니없이 적었다. 27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그렇게 나는 50대 초반에 이혼녀가 됐다. 평생 살 것 같던 아파트를 나와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막막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비참한 이 현실이 싫지만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다.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집세와 생활비를 내려면 직장을 구해야 한다. 이혼 후 처음 맞이한 현실은 냉혹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네, 나이가 좀 있으신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10군데도 더 되는 곳에서 들은 말이었다. 서류를 들고 면접을 보러 다닐 때마다 내 나이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27년간 전업주부로만 살았다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될 줄은 몰랐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대형마트였다. 캐셔 일은 처음이시죠?
네, 하지만 배우면 잘할 수 있습니다. 힘드실 텐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해요. 괜찮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렇게 시작한 마트 일은 생각보다 몇 배는 더 고됐다. 저기요, 이거 할인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만 할인 기간이 지났습니다. 아니, 저기 진열대엔 아직도 할인 표시가 붙어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8시간 내내 서 있다 보니 다리는 팥으로 도배가 됐다. 허리도 아팠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 보였다. 김선희 씨, 줄 밀리는데 쉬는 시간이 왜 이리 길어요? 매니저의 눈초리가 날카로웠다. 월급은 최저시급. 빌라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했다. 위자료는 변호사 비용으로 거의 다 나갔다.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장보기도 낯설었다. 죄송한데요. 이거 절반만 사고 싶은데 없나요? 없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다. 결국 빈손으로 나왔다. 퇴근길에 결국 편의점에 들렀다. 라면 한 봉지,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썰렁한 기운이 훅 끼쳐왔다. 옛날에는 집에만 들어서도 된장찌개 냄새, 구수한 밥 냄새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곰팡이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다. 다녀왔습니다. 텅 빈 집에 대고 하는 인사가 공허하게 울린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주방 식탁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라면을 끓이는데 목이 메어왔다. 달그락거리는 냄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린다. 여보,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요. 우리 딸,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어. 아들, 반찬 많이 먹어 더 줄까? 옛날의 대화가 귓가에 맴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라면을 후루룩 삼키는데 뜨거운 국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젓가락을 놓고 베란다로 나왔다. 5층에서 보이는 저녁 야경. 수많은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온다. 저 불빛마다 가족들의 저녁 식사가 있겠지.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누군가는 맛있다고 좋아하고 누군가는 투정도 부리고 나는 여기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다. 창가에 걸터 앉아 술 한 잔을 따랐다. 소주 한 병으로는 이 서글픔이 가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내일도 출근해야 하니 이것마저 자제해야 한다. 깜깜한 하늘에 달빛도 없다. 저 멀리 아파트 숲 사이로 우리가 살던 아파트가 보이는 것 같았다. 저기서는 지금 그 여자가 내가 쓰던 주방에서 밥을 짓고 있겠지.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겠지. 갑자기 속이 쓰려왔다. 라면 국물이 역류하는 것 같다. 베란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췌해졌을까? 주름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티셔츠. 저게 정말 나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흐릿해진다. 눈물 때문이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삼켜진다. 시계는 이제 겨우 저녁 8시. 앞으로도 이런 밤이 수없이 이어지겠지.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또다시 아침. 부스스한 머리를 대충 묶고 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오늘은 마트에서 일한 지 2달째 되는 날이다. 평소처럼 계산대에 서서 바코드를 찍고 있었다. 45,000원입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였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계산대 줄에 서 있는 낯설지 않은 얼굴, 남편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여자가 남편의 귀에 대고 뭐라 속삭였다. 어머, 애들 엄마 여기서 일하나 봐요. 들리진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았다. 손이 떨려왔다.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여기는 내 일터. 도망칠 수도 없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바코드만 찍었다. 손은 떨리고 정신은 없었다. 실수라도 하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남편은 끝내 고개를 돌린 채였다. 27년을 함께 산 남자가 내 얼굴 한 번 보지 않았다. 81,000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카드를 받아들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계산이 끝나자마자 옆 동료에게 말했다. 잠깐 화장실 좀. 뛰다시피 화장실로 갔다.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구역질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쓴 침만 삼켰다. 화장실 칸막이에 기대 앉아 한참을 울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엉망이었다. 무너진 화장, 벌건 눈, 손거울로 얼굴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추스렸다. 퇴근 시간 매니저실로 불려갔다. 김선희 씨, 근무 중에 갑자기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요?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성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실 줄은 몰랐네요. 매니저의 싸늘한 눈초리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다. 오늘 마주친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이런 날이 또 올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다. 남편의 외면하는 얼굴, 그 여자의 비웃는 듯한 입모양, 점장의 차가운 눈빛,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이 눈물에 번져갔다. 그날 밤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다. 너무나 처참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거울 속 여자는 누군지 모를 만큼 초췌해져 있었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입가는 쓸쓸하게 처져 있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매니저가 퇴근 시간에 나를 불렀다다. 김선희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매니저와 나 둘뿐이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다. 저번 일은 제가 좀 과했나 봅니다.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같이 가시죠. 매니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트 뒤편의 횟집으로 나를 데려갔다. 거절하기도 민망했고 상사니까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선희 씨, 그때는 제가 체면이 있어서 그랬어요. 윗사람이 있어서. 이해하시죠? 매니저는 능글맞게 웃으며 술을 따랐다. 나도 억지로 웃으며 받아 마셨다. 불편했지만 일자리를 잃고 싶진 않았다. 횟집을 나설 때쯤 매니저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가시면 위험하죠. 제가 택시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거절했지만 매니저는 완강했다. 결국 같은 택시에 타게 됐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자 매니저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선희 씨, 참 예쁘시네요. 술 냄새가 진동하는 숨결이 얼굴로 다가왔다. 매니저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택시를 급하게 세우고 내렸다. 가정도 있으신 분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런 일 2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어요. 매니저는 인상을 쓰며 중얼거렸다. 나이도 있는 분이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시나. 그날 밤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온몸이 떨렸다. 이혼녀라고 만만하게 보는 걸까?
아니면 나이 든 여자가 혼자 산다고 쉽게 생각하는 걸까? 씁쓸했다. 내일부터 또 저 사람 얼굴을 보며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지만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출근하기 싫었다. 아니, 두려웠다. 어젯밤 택시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다. 매니저의 술 취한 숨결, 불쾌한 손길, 그리고 그 능글맞은 미소까지.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하는데 손이 떨렸다. 평소보다 짙게 화장을 했다.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 마스카라를 바르다 실수로 눈가를 찔렀다. 다시 지우고 바르기를 3번. 이러면 안 돼.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면 돼. 거울 속 내 모습에게 주문을 걸듯 중얼거렸다. 마트 정문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알았으니까.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마트에 들어섰다. 그 순간 매니저와 눈이 마주쳤다. 매니저는 계산대 앞에 서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제의 능글맞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저기가 담긴 눈빛이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 눈빛은 마치 전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기 직전에 그 눈빛과 똑같았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제 시작이구나. 거절당한 남자의 보복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매일매일이 지옥일 것이다. 사소한 실수에도 꼬투리를 잡히겠지.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게 만들 테고 계산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등 뒤로 매니저의 시선이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다. 오늘도 또 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다. 오전 시간이 끝나고 겨우 점심시간이 됐다.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들고 직원 휴게실에 혼자 앉아 먹고 있다. 유튜브를 켜자마자 요양보호사 모집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나요?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뭔가 달라져야 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지며 요양보호사 학원을 알아봤다.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원을 다녔다. 3개월 과정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김선희 씨, 오늘도 학원이에요. 매니저는 못마땅한 얼굴로 나를 쳐다본다. 하지만 동료들은 내 사정을 알고 가끔 커피도 사주며 응원해줬다. 자격증은 땄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경험이 없으시네요. 야간 근무 가능하세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체력은 괜찮으시겠어요? 수십 군데 요양원을 돌아다녔다. 겨우 찾은 곳이 야간 전담이었다. 이제 나의 하루는 이렇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요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한다.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는 근무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이 쌓여가지만 이것이라도 해야 산다. 쉬는 날이면 온몸이 쑤시고 관절이 아프다. 진통제를 달고 살지만 그나마 월급이 조금 더 나오는 것에 위안을 삼는다. 엄마, 그렇게 무리하면 어떡해요? 딸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만 한다. 하지만 문득문득 두려움이 밀려온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나이가 더 들면 어떡하지? 그렇게 1년을 버티다 보니 변화가 찾아왔다. 요양원 야간 근무는 생각보다 더 고된 일이었다. 밤새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한밤중에 악몽을 꾸고 소리치는 어르신들을 달래야 했다.
특히 목욕시키는 일이 제일 힘들었다. 싫어. 안 해. 집에 갈 거야. 치매 어르신들은 목욕을 극도로 거부하셨다. 때론 핥히고 때리기도 하셨다. 처음엔 멍이 들어도 참았다.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 몸뚱이로 어떻게 죄송해요. 씻기면서 눈물 흘리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젊었을 때는 저렇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씻지도 못하게 될 거란 생각을 못 하셨겠지. 그 중에서도 박씨 할머니가 특별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이었다. 우리 딸 언제 와? 지영이 안 왔어. 할머니, 지영이는 내일 온대요. 거짓말. 어제도 그랬잖아. 처음엔 짜증이 났다. 같은 말을 수십 번씩 반복하시니까. 하지만 어느 날 밤 할머니가 또렷한 정신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다. 나도 이혼했어. 남편이 술만 먹으면 때렸거든. 두 딸을 데리고 도망쳤지. 공장에서 일하면서 키웠어. 근데 지금은 딸들이 나를 잊은 것 같아. 그 순간 할머니가 달리 보였다. 내 모습 같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할머니, 제가 딸이 되어드릴게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나를 우리 지영이라고 불렀다. 밤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었다. 젊었을 때 재봉틀을 돌리며 밤새웠던 이야기. 딸들 학교 보내려고 새벽부터 포장마차를 했던 이야기. 내가 널 낳은 건 아니지만 넌 내 딸이야. 어느 날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다. 김 할아버지는 파킨슨병으로 손떨림이 심했다. 숟가락질을 못하셔서 매 끼니마다 먹여드려야 했다. 내가 옛날엔 말이야. 회사 사장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됐네.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시던 할아버지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 원장님이 불러서 간 날이었다. 김 선생님, 우리 주간 요양보호사가 은퇴하는데 선생님이 그 자리 맡아주면 어떨까요? 어르신들이 다들 선생님을 찾으세요. 그렇게 나는 주간 요양보호사가 됐다. 급여는 조금 줄었지만 몸은 훨씬 편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 요양원에서 만난 동료들도 큰 힘이 됐다. 미영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순희 씨는 나처럼 이혼했다. 다들 비슷한 아픔이 있었다. 언니, 우리도 저렇게 늙어갈 텐데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미영 씨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됐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하고 반찬도 나눠 먹었다. 김장도 함께 했다. 얼마 전에는 뜻밖의 일이 있었다. 박 할머니 큰딸이 찾아온 거였다. 어머니가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영이 하시면서요.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늘 따님 자랑하세요. 발걸음을 돌리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우리 딸이 이렇게 찾아올까. 그러다 지난주 생일날 문자가 왔다. 딸이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요양원 일 힘들진 않아요? 다음 주에 한번 찾아뵐게요. 읽고 또 읽었다. 마지막 문장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서히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제 이혼한 지 3년이 됐다. 여전히 힘들고 고단한 날들의 연속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관절은 여기저기 아프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옮기다 삐끗한 허리는 이제 만성 통증이 됐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설다. 3년 전보다 훨씬 늙어버린 얼굴, 휘어진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피로에 찌든 눈빛이 마치 요양원 어르신들처럼 보일 때면 덜컥 겁이 난다.
나도 저렇게 늙어가겠지. 월급은 여전히 빠듯하다. 월세 내고 약값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건 얼마 없다. 노후 준비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밤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불안하다. 나도 언젠가 저 어르신들처럼 요양원 신세를 져야 할 텐데 그땐 누가 나를 돌봐줄까?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들의 인생이 자꾸 겹쳐 보인다. 젊었을 때는 모두 나처럼 열심히 살았을 텐데 지금은 기저귀를 차고 남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특히 김 할머니는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평생을 은행에서 일하다 은퇴하고 혼자 살면서 치매에 걸리셨다고 한다. 자식도 없이 혼자라. 요양원비는 연금으로 겨우 감당하신다고. 아들은 여전히 서먹하다. 지난번엔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다. 하지만 전 남편의 새 가정에 민폐가 될까봐 식장에 오지 말아달라고 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지 서글펐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술을 마셨다. 오랜만에 포금을 했다. 다음 날 출근도 못하고 하루 종일 앓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예전처럼 절망스럽진 않다. 어쩌면 이게 내 인생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비록 고단하고 외롭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한 내 삶이니까. 동료들과 나누는 소소한 일상도 즐겁다. 지난주에는 미영 씨네 집에 모여 김장을 했다. 5명이 모여서 하니 금방 끝났다.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다. 김장 끝나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 다들 이렇게 살아간다. 누구나 자신만의 무게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다. 50대에 시작된 혼자만의 생활.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삶이란 건 결국 혼자서도 살아낼 수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걸. 물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나이 들수록 일하기는 더 힘들어질 테고 건강도 걱정이다.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지금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내 삶을 살아갈 생각이다. 이혼이라는 선택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끝은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비록 고단하고 외로운 날들이 많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50대에 이혼, 누군가에겐 불행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늦은 나이에 이혼이 두렵다고, 혼자 살기 힘들다고 망설이는 분들에게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 그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고 계신 분들, 이혼을 결심했다가도 두려워서 망설이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이혼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단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더 나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